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자산시장이 제대로 9월이라는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9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나스닥이 4일 연속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의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내러티브는 기본적으로 동일한데요. 신용위기, 경제위기, 물가상승 우려, 고금리 장기화 이 네 가지 악재를 기본 베이스로 해서 위험자산 선호가 내려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진 점이죠. 거기에 더해 최근 며칠간 시장을 더 크게 하락시킨 원인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크게 정리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유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고물가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공급 차원에서의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와 사우디가 감산을 연장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브렌트유 가격의 경우 얼마 전 $90를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 1위 기업이자 시장 대장주인 애플에 터진 악재입니다. 중국이 공무원들에게 애플 제품을 비롯한 외국산 휴대기기를 업무에 사용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내리면서 중국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었습니다. 애플에게 있어 중국의 매출은 전 세계 매출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이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10분의 1인 2%만 된다고 하더라도 타격이 없는 게 절대 아니죠. 그리고 단순히 몇 퍼센트의 매출이 줄어드느냐를 떠나서 이와 같은 중국과 관련된 리스크가 부각된 것만으로도 향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 중국발 악재로 인해서 애플의 주가가 이틀 만에 6% 넘게 떨어졌습니다. 장중에는 거의 9%까지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애플이 미국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죠. 대장주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하게 되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합니다. 또한 중국 리스크는 비단 애플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와 같은 기업들도 중국과 깊은 비즈니스 관계가 있습니다. 비록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제재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중국 리스크가 존재하는 기업은 이번 일로 리스크 회피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반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점입니다. 이번 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1만 6천 건으로 지난 3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실업수당 청구가 줄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고용이 강해지고 있다는 얘기죠. 현재 고물가와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 자체가 고용 강세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장에게 매우 안 좋은 소식이 되겠습니다. 연준의 긴축 정책이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아직은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것이 분위기 전환의 신호들도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시장의 금리 예측치가 강한 고용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금리가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45% 정도인데요. 이거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전과 비교해서 아주 살짝 높아진 정도입니다. 아마도 현재의 고용 강세가 이미 시장에 어느 정도 선반영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금리에 민감한 단기 채권 수익률은 한때 5%를 돌파하기도 했었는데요. 낮은 실업수당 청구에도 불구하고 채권 수익률이 제법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금리 예측치가 덜 올라서이기 때문만은 아닐 테고요. 채권에서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채권도 주식과 마찬가지로 가격이 너무 내려가면 저가 매수하려는 투자자들로 인해 가격 반등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가격 반등이 발생하면 가격과는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금리 전망치 자체가 크게 오르지 않은 덕분에 가능했던 일이겠죠. 또한 주식시장의 경우도 급락세에서 벗어나 막판에 어느 정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고 암호화폐 시장도 주식시장의 반등에 발맞춰서 비트코인이 26,000달러를 회복하는 등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자산시장에서 동시에 반등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아마도 강한 고용시장과 끈질긴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금리의 장기화가 어느 정도 시장에 이미 선반영된 상황에서 자산들의 가격이 단기적으로 지나치게 과매도되었기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지 않나 추측하는 게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트코인의 경우는 나스닥보다도 더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비트코인이 최근 다른 자산 대비해서 더 과매도되었었다는 점입니다. 나스닥의 경우는
얼마 전 단기 바닥을 찍었을 때 얼마나 과매수 또는 과매도되었는지를 나타내는 상대의 강도 지수가 과매도의 영역인 30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었지만 비트코인은 과매도 영역인 30을 훨씬 더 침범하여 극도의 과매도 상태인 20 이하로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일시적인 과매도는 거의 필연적으로 반등을 불러오죠. 거기다가 최근 비트코인의 과매도 상태가 지난 FTX 붕괴 이후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찍었던 당시보다도 더 깊었었기 때문에 가격의 반등이 나와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가격이 강력한 지지 영역인 25,000달러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5,000달러는 비트코인이 바닥권에서 역 헤드 앤 숄더 패턴을 깨면서 추세 전환할 때 중요한 추세선이자 과거 가격대에서 여러 차례 고점과 저점을 기록했던 이정표와도 같은 가격대입니다. 이런 가격대는 대체로 매물대가 많이 몰려 있는데요. 매도세가 가격을 더 아래로 밀기 위해서는 이 매물대를 모두 소화해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지지 영역에서는 매수세가 훨씬 유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고 이것이 일종의 벽이 되어서 가격이 더 내리기보다는 오르기 쉬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원인들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4월에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 사이클에 맞춰 이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반감기를 약 7개월 반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 시기는 원래 반감기 이후에 본격적인 불장을 준비하는 시기로서 크게 오르는 시기는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오르는 것은 반감기를 지나고 난 이후부터가 됩니다. 그거는 과거의 몇 차례 역사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패턴이죠. 그리고 이번 사이클도 아주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 사이클들의 딱 중간 정도의 페이스로 평균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있을 반감기와 이 즈음에 맞춰 나올 금리 인하 그리고 현물 ETF의 승인과 함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충분히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시장은 전환기에 있습니다. 고용과 물가의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하고 그에 따라 금리 정책도 완전하게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살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분명해지고 난 뒤에는 아무도 싸게 팔지 않습니다. 투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가치가 있을 것을 미리 알아보고 모두가 아직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금을 투입하는 행위입니다. 이것이 투자의 본질이자 투자로 돈을 벌게 되는 근본 원인이죠. 남들은 아직 가치를 모르지만 나는 미리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선택하지 않을 때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택이 맞다는 확신 속에 기다리시면 됩니다. 혼돈의 시기는 이제 막바지에 도달했으니 지금부터의 시간은 우리들의 편입니다. 불확실성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모두 거칠 것입니다. 인식을 현재의 가격에서 거두시고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훗날 예상했던 가치를 달성해 있을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은 현재라는 벽에 갇혀 오로지 지금의 모습만 바라볼 때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미래를 미리 내다봤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재능이고 통찰이죠. 이 재능과 통찰은 확고함을 유지하는 것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스스로를 믿고 선택하셨다면 그 믿음을 끝까지 관철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확신 속에 평정심을 유지하며 기다릴 때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투자자가 되어 있으신 것입니다.